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증권TV에서 뵈면 즐겁습니다. 네. 곽 대표님과 후리하게 또 인사이트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네. 먼저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좀 짚고 가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MTN에 방송할 때도 고점이 9,300, 네. 저점이 5,300이에요. 한순간에 4,000포인트가 네.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지수가 4,000포인트 간 것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잖아요. 네. 이제 저점에서 한 30% 이상 올라왔단 말이죠. 그죠? 이제 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반등 혹은 상승을. 일단은 뭐 반등에 대해서 네. 이제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기인 네. 것 같고요. 저희가 거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뵙는 것 같은데, 네. 이전에 저희가 이제 영상 촬영할 때만 하더라도 한참 이제 시장 지수가 떨어질 때였었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딱 그 7월 말 기점으로 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제 규제 시작되고 나서부터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거의 한 2주 정도 양지수 모두 다 잘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은 화요일인데 예. 조금 아쉽긴 하죠. 연휴 끝나고 이제 왔더니 앞에 우리 국내 증시는 좀 숨고르기로 돌아간 그런 모습. 그래도 지금 수급단에 있어서는 외국인 이제 순매수세가 그렇죠. 코스피 시장에 그것도 이제 4, 5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지난주 기점으로 해서 7,000피를 다시금 재탈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장에서 이제 단기 반등 이제 구간을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7,500피 정도까지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7,000피 이제 올라오면서 약간 좀 이제 코스피는 숨고르기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기점으로 해서 좀 이제 숨고르기가 일찍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합권대 움직임 지난주 내내 이제 보여주다가 오늘 장에서는 살짝 좀 이제 한풀 꺾이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코스닥도 그래도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900포인트 딱 그 부근에서 이제 저항을 네. 받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거거든요. 61선 그죠? 02 네. 61선 정도. 그래서 이 기술적인 흐름들도 되게 무시 못하는 게 네. 골든 크로스 나와주고 나서 시장 지수 강하게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서 이제 61선까지 뚫어줘야지만 다시금 이제 중장기 추세가 살아나면서 가기 때문에 딱 요 지금 중장기 이평선 아래에서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지금 한 2주 정도 시장이 올라줬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반감을 가지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증시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럼 이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이제 잡혀 나가느냐.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코스피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코스닥을 바라봐야 되는지, 요 지금 기로에 좀 놓여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게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농담을 하는 게 있어요. 항상 워렌 버핏은 기술적 분석을 차트를 볼까 안 볼까? 옆에서는 안 네. 보지 같이 투자하는데 그러면서 볼지도 몰라.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사실 참고해야죠. 참고 그죠? 네. 그것만 맹신할 수는 없는 건데 대략 저점에서 1차적으로 한 3분의 1, 그다음에 한 50% 정도까지 돌린다. 그게 아까 말한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7,500개 정도 되거든요. 네. 한 절반 정도 돌리는 구간들 그 흐름으로 가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변동성이 전보다 줄었다. 이게 반가운 일이죠. 그죠? 그렇죠. 네. 왜냐면은 지난 이제 7월 달 장세만 보더라도 6월 달 장세는 완전히 이제 수급이 왜곡됐었던 그런 장세였었고 네. 7월 달은 그 미국 이란 이제 전면전 다시금 이제 대치하게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또 부담감이 좀 굉장히 크게 들어왔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도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증시에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좀 경계감과 좀 눈치 보기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7월 달 장세였고 이제 8월 증시로 넘어가게 되면서 외국인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이제 지난주 기점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기점으로 왜 또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또 잘 들어올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면 지난주 미국의 이제 CPI, PPI 결과가 그나마 이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이제 하회하는 그런 이제 결과값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럼 뭐 단기적으로는 또다시 이제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좀 어느 정도 완화 국면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마련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환율이 지난
1개월 사이에 거의 이제 100원 정도 이상 그렇죠. 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환율이 이제 먼저 떨어졌는데 외국인 수급은 붙어주지 못해서 이게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는 공식도 이거 깨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다시 반도체 업종 섹터에서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조금씩 하나 두 개씩 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이 역시나 좀 반도체주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빠르게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도 이제 6월 달만큼의 이제 수급 왜곡 현상은 이제 좀 관측이 좀 덜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난주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 섹터가 살아나긴 했지만 반도체 섹터만 또 갔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또 실적 시즌 같이 함께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지난주 또 가장 또 강세를 보여줬었던 업종 섹터가 화장품 화장품이죠. 네, 예. 섹터였었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고르게 또 분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변동성은 증시에 대한 변동성은 좀 제한적이면서 수급이 지금 잘 돌고 있는 그런 이제 선순환 순환매 장세로 지금 정상화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변동성과 변동성을 유발했던 수급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어들었다. 지난달엔 뭐 하루에 사이드가 한 번 안 울리면 그죠? 네. 장이 아닌 것처럼 서킷 브레이커도 시시때때로 그죠? 네. 그런 장을 쉽게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변동성이 네. 컸던 거고. 그러나 이제 다만 여기서 보면은 또 시장의 색깔이 네. 반등에 오면서 워낙 그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게 반도체에서 비반도체로 확산되고 네. 코스닥이 처참히 무너졌기 때문에 코스닥 개별 종목 중소형주 단으로 올라왔는데 다시 뭔가 색깔이 한 지난주부터 이번 주는 다시 대형주로 가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네. 이제 적어도 단기적으로 이 개별 종목 장세는 힘을 뽑기 어려운 거냐, 다시 반도체를 필두로 한 대형주 장세장이 펼쳐지는 것이냐, 어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이게 대형주로만 쏠림 현상이 너무 커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환매 장세가 나오는 게 가장 이제 베스트한 이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확실한 거는 지금 오늘도 이제 상승률 상위 이제 하위권 종목들을 보면 관리 종목들이 지금 정리 매매 들어가고 네네. 있는 시즌이다 보니까 예. 지금 상한가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난달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코스피, 코스닥 그 상장 폐지 요건이 지금 강화가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장 폐지가 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옥석가리가 이제 한 번 되는 거죠. 한 번 되면서 오는 이제 9월달 기점으로 해서 진짜 확실히 좀 시장의 색채가 좀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서 또 생각이 드는 부분이 요즘에 증권사 이제 리포트들 보면은 코스닥 시장 전망과 관련된 그런 이제 리포트들이 꽤 많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9월 이제 10월경에 정부 이제 금융당국 쪽에서 코스닥 승강제 제도 이제 구체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한다라고 하니까 그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좀 꽤 크게 유입이 그 수급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유인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와중에 잠깐 좀 이제 코스닥이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확실한 거는 이전만큼의 반도체 주도 장세라기보다는 이제 주도 장세에서 약간은 이제 가지치기식으로 이제 뻗어가면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이제 코스닥으로의 그런 이제 긍정적인 패시브 유입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향후 좀 하반기에는 가져갈 수 있는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섹터 전략 한번 정리할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를 뺄 수가 없다. 반도체만 쏙 빼고 얘들을 하락하고 나머지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9천만 간다. 우리가 생산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잖아요. 그죠? 네. 반도체가 가지만 전처럼 극단적인 쏠림, 네. 거기다 레버리지 카트 붙은 쏠림이 아닌 흐름 속에서 여타 종목들이 함께 가져야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반도체 쏠림이 아닌 이제 한 솔림 정도 되고 네, 확산된다. 그러면 네, 섹터 전략을 이제 어떤 섹터로 좀 안분을 하는 게 좋을까요? 포트폴리오 전략. 일단은 뭐 반도체가 제가 봤을 때는 업황 자체가 꺾인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이제 꾸린다라고 했을 때 상반기에는 좀 공격적으로 반도체를 만약에 이제 비중 있게 싣고 가셨다라고 하신다면은 비중을 한 20% 정도 내외 정도로 해서 일단은 중심
섹터로 일단은 분배를 해두고요. 반도체. 네, 반도체 일단 분배를 해둔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적은 거 아니에요? 네? 적은 거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조금은 공격적으로 네네. 해도 한 네. 20%에서 30% 예, 그 정도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I 이제 전력기기, 에너지 이제 섹터 쪽으로도 좀 고르게 이제 분산을 하면서 그 외에는 이제 뭐 분기가 오거나 할 때마다 이번에 실적 시즌에도 화장품 섹터 움직임 나왔던 것처럼 실적 시즌에 좀 움직임이 나올 만한 그런 섹터들을 한 비중 5%에서 10% 적은 이제 비중으로 이제 가져가면서 실적 시즌에는 또 매도를 하면서 나오는 그런 이제 단기적인 전략까지 같이 좀 다채롭게 구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하반기 장세 포트폴리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삼잔닉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도체를 제로로 배우면 안 된다. 그죠? 가져가야 된다는 네. 얘기는 공의한 거고 곽 대표님도 이제 비중의 문제이지만 같은 생각인데 그러면 최근에 이제 뉴스나 이슈를 좀 체크해 보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목하는 점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UBS 쪽에서 네. 삼성전자가 지금 HBM 비중이 계속해서 지금 늘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 좀 맞아요. 중점적으로 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잘하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HBM 점유율이 SK하이닉스를 내년에 소폭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를 이제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뭐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HBM4가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양산이 돼서 그게 이제 매출로 이제 찍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와 관련된 매출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조금 아쉽다 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비교했을 때 왜 뭐가 뭐 때문에 아쉬웠을까 이런 이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는 뭐 HBM이 거의 대부분 장기 공급 계약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달리 또 SK하이닉스는 이 장기 공급 계약을 할 때 고정 가격으로 디램이나 이제 범용 반도체 쪽에 대한 고정 가격으로 그걸 이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디램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에 대한 이제 수익성까지 같이 함께 또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좀 더 이제 펌핑이 될 수 있었던 반면에 SK하이닉스는 그런 이제 고정 가격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은 가격 변동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온전히 좀 가져가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라고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은 수익성 프리미엄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첫 번째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또 많은 주주분들이 기대하고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주주환원책에 대한 네,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3분기 중에 이제 발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물론 SK하이닉스에서는 뭐 주당 이제 300 얼마 정도 이제 배당을 하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럽게 받아들여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니까 추후에 피드백을 또 더 받아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가 또 이번에 특별 배당도 같이 함께 배당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규모가 증권가 쪽에서 예상하는 게 좀 약간 천차만별인 것 같긴 해요. 뭐 적게는 뭐 150조에서 뭐 200조까지도 주주환원을 삼성전자가 이제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이제 주주환원책을 한다라고 했을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어떤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서 볼 수 있냐면 일단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메모리 기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금이 또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증설도 다시 재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재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 자금에 대한 또 이제 마련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주들로 인해서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주환원책을 얼마나 이제 해주느냐에 따라서 주주들이 정말 이 기업을 믿고 중장기로 내가 더 투자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느냐 여기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투자 플로우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책, 이 주주환원책이 다시금 어떻게 보면은 주가 이제 상승 반등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주목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SK하이닉스보다는 그래도 계속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거든요. 올 상반기까지 사실 삼성전자가 작년에는 이제 대규모 이제 수주는 받긴 했지만
적자가 있었잖아요. 지난달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뭘로 쳤을 때 흑자를 이제 내기 시작하면서 파운드리 쪽 얘기하시는 네네 거예요? 파운드리 예. 쪽이요.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계속해서 그 파운드리 이제 가동률도 개선이 네. 되면서 지금 베이스 다이 쪽에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2나노 공정까지 이제 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수익성이 어느 정도 이제 개선되는 효과가 나오게 되면서 내년부터는 그 전에 이제 애플과 테슬라에서 받았었던 이제 수주들도 이제 물량을 소화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매출까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삼성전자 쪽에서도 충분히 이런 매력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부문 쪽에서 수익성이 개선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SK 하이닉스도 좋지만 네. 삼성전자를 계속 좀 더 하반기에 이런 모멘텀을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이제 관점으로 계속 삼성전자를 저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개별적으로 나쁜 뉴스는 별로 없죠. 이제 업황에 관한 건 이제 똑같이 받는 거고, 그죠?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말씀하신 몇 가지 우위 요소로 인해서 주가도 더 빨리 이평선 위로 올라왔고요, 그죠? 사실은 하이닉스가 이번에는 반등이 늦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뉴스는 하이닉스가 더 많고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도 네. 더 많아요, 그죠? 네네. 아니 안 한 카드가 있으니까, 그죠? 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 하이닉스의 이 변동성, 네. 이거를 글쎄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삼성전자인데 네. 기대 내지 변동성은 하이닉스가 또 높아요, 근데. 네. SK 또 하이닉스가 또 ADR도 미국 시장에 상장했기 때문에 네. 여전히 또 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받아가는 것 같고요. 주주환원도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뭐 나올 게 윤곽이 되는 건데 네. 하이닉스는 안 나왔고 뭐 또 내놓거나 또 액분 얘기도 좀 있고. 네, 네. 뭔가 그래서- 수급도 조금 더 가벼운 것 같고. 네. 네. 그 액면 분할 관련된 것도 사실 삼성전자가 이전에 액면 분할을 한번 한 상태였었잖아요. 예, 삼성은 그래서 했죠. 네. 그래서 한동안 이제 또 주가가 바닥을 찍었을 때가 이제 오만전자 갔을 때였고, 근데 원래 거의 이제 삼성전자도 황제주였었다가 이제 액면 분할을 이제 해서 지금의 이제 가격까지 5만 원대에서 올라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SK 하이닉스가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또 많이 사는 그런 종목 중 하나이긴 하지만 주당 가격이 어느새 너무 많이 지금 높아지긴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금 유치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하려면 접근성 자체가 일단은 또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었을 때 SK 하이닉스도 액면 분할을 좀 더 이제 고려해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뭐 바뀌거나 한 거는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액면 가격이 이제 바뀌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액면 분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다 삼성전자보다도 접근성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좀 공감을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지금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변동성이 이제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메모리 쪽에 있어서 최강자, 이런 이제 인식의 변화가 투자자들에게 하여금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상으로도 조금 더 변동성이 있게끔 좀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시가총액만 봤을 때는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그렇게 많이 삼성전자랑 차이가 나지 않아요. 1570조, 1210조. 네. 한때 뭐 붙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한때 맞붙고 또 한때는 또 SK 하이닉스가 시총 1위까지 한번 또 그러니까요. 탈환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어느 정도 또 다시 일시적으로 일단 탈환을 했다가 시가총액이 좀 낮아진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럼 여기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지금 위협하면서 지금 HBM 점유율을 지금 계속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잘 지키거나 거리를 또 다시 좀 벌려놓는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삼성전자랑 이렇게 또 시가총액이 약간 좀 벌어진 이유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이런 이제 평 자체가 이제 기술적으로도 또 수율적으로 지금 계속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적자 내던 파운드리까지도 이제 좀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국면으로 지금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거리감이랄까요? 괴리율 이런 것들이 좀 발생 SK 하이닉스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선호도의 차이고요. 네. 뭐 자신 없으면 둘 다 사시면 되고. 네. 근데 이런 질문 한번 드려봐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도 꽤 꺾였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고 뭐 수급 우려도 가셨고 실적 좋은데 좋다.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간다. 바닥 찍었다. 가는데 소위
전처럼 강할 수 있느냐, 그죠? 네. 정고점을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좋긴 한데 기대 수익을 전보다는 좀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약간 좀 컨센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네. 증권사에서도 매수 의견이지만 일부 증권사는 목표가를 올리지만 상당 부분은 목표가를 매수지만 목표가를 좀 낮추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번 어떤 회복에서의 기대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도 한참 이제 300만 원 찍을 때 400만 원, 450만 원 그렇죠. 이런 이제 목표가가 제시됐던 게 저 아직까지 기억에 네. 남거든요. 근데 제가 당시에 저희 이제 6월 달에 방송 나왔을 때도 이게 기술적인 구간들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3번의 이제 변동성 구간이 나왔었기 때문에 요런 이제 구간 때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고점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 번은 우리가 투심을 꺾고 가야 되는 구간이니 좀 매도 관점으로 한번 보고 가자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 같은데 이미 추세적으로는 대추세를 한번 강하게 지금 꺾으면서 그렇죠. 조정을 꽤 크게 줬단 말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대형주 같은 경우 한 마이너스 30% 정도 주면 조정이 좀 과도하게 좀 많이 나왔네 하는데 대형주가 지금 뭐 최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보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40~50%까지 맞아요. 빠졌거든요. 굉장히 과도할 정도로 빠지면서 추세적으로도 이제 그 강력했었던 상승 추세를 한번 강하게 꺾은 지점이 이제 지난 이제 6월달, 7월달 이렇게 2달에 걸쳐서 나와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월달 기점으로 해서 하이퍼 스케일러들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서 그때 이제 좀 거론됐었던 키워드가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해서 FCF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하이퍼 스케일러 기업들이 어차피 이 지금 AI 투자를 멈출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또 계속 나왔던 게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회사채를 또 계속 발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와중에 이게 현금 흐름이 바닥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캐펙스 투자나 이런 게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과도하게 또 반영이 됐었던 부분들도 있고 이미 6월 달부터 미국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헤지 펀드나 자산 운용사 이런 쪽에서는 이미 반도체는 메모리 쪽에선 차익 실현을 좀 하고 하이퍼 스케일러 쪽으로 수급이 좀 옮겨 붙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좀 맞물렸었던 게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악재들을 좀 소화를 하면서 지난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샌디스크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성장성이 탄탄하구나 하면서 지금 확인을 또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또 하이퍼 스케일러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멈추지 않고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확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그러니까 2분기 때 한번 이제 계속 전망들이 꺾이면서 원래 기존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컸거든요. 1분기가 너무 좋았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실적 발표 나오게 한 2주, 한 달 전쯤부터 갑자기 그 눈높이가 맞아요.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2분기 실적 발표 기점으로 정확히는 사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오면서 그 빅테크 기업들 악재들 갑자기 나왔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같이 함께 이제 실적 나오면서 계속 빠졌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반도체가 요즘에는 뭐 사이클 산업이라고 보기도 참 이게 메가 사이클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이클은 계속 유효할 거예요. 내년에도 실적 좋고 내후년에 실적 좋은데 근데 올해는 급격하게 엄청나게 치면서 갔었던 거잖아요. 실적 자체가. 근데 이 실적이 치고 올라가는 그 속도감이 내년부터는 조금 더뎌지지 않을까? 그걸 시장이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선반영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전망치들이 좀 갈리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3개월간 강력하게 보여줬었던 그러니까 4, 5, 6월 달에 보여줬었던 그런 이제 상승률을 보는 거는 조금 이제 힘들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요. 네. 대신에 이제 실적 발표를 우리가 또 확인하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단 지지력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갖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뭐 조정이 다 일단은 한 차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상승 조정을 좀 반복하면서 이제 완만하게 이제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하고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시는 이제 분들은 이런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 오는 어떻게 보면 노이즈도 받아들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비중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적정 비중을 제가 20%에서 30% 정도 선에서 제시를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중소형 종목 장세 가운데 가장 좀 연속성 있게 이유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소부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바이오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끝난 게 아니지만 사실 오르면 이제 계속 매도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게 비하면 소부장은 반도체와 기회를 같이 하면서 또 이 투탑에서 좀 빠진 수급을 받아서 가는 것 아닌가. 최근의 흐름들이 괜찮잖아요. 그럴 만한 네. 근거,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진짜 대장이 가야지 아우가 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이제 삼전닉스가 이제 반등을 또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제 수급을 또 다시금 반도체 소부장 관련 섹터에서 좀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 관측이 되는 것 같아요. 회복력을 지금 또 빠르게 보여주고 있는 곳들 보니까 주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네. V자 반등 굉장히 또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마이크론 이런 이제 기업들도 또 TSE가 전고점 구간까지 빠르게 회복력을 보여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이제 조정으로 인해서 약간 이제 그 소부장 섹터도 누가 먼저 빠르게 회복력을 보여주느냐 여기에 있어서도 약간은 좀 차별화된 그런 이제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8월 15일까지가 2분기 실적 발표였잖아요. 네. 15일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금요일 날 14일 날 다 마감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조그만 기업까지는 사실 다 뉴스에서 안 다루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적 좋았던 것들이 소부장이 반도체에 오니까 소부장이 실적이 확인이 되는구나. 물론 다는 아니지만 네, 그렇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 그런 게 이제 실적을 뒷받침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회복력이 차별화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도 뭐냐면 TSE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고점 구간까지 빠르게 회복력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적이 올해 컨센서스 자체가 굉장히 지금 좋게 나온 기업 중 한 곳이에요.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TSE가 영업이익이 이제 500억 살짝 안 됐나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거의 한 3배 정도 증가 이제 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는 그런 컨센서스가 연간으로 나와준 상황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분기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딱 실적 시즌 기점으로 해서 이게 확인이 된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이제 필두로 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주가를 좀 살리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는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소부장 섹터도 굉장히 지금 다양하고 우리가 그럼 어떤 순서대로 또 그러면 흐름을 또 바라봐야 될까? 이 지점에서 또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먼저 있거든요. 얘기하면 어쨌든 전공정 장비 쪽이고 그쪽 부분에 일정 부분 지금 좀 시세가 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전공정 관련해서 지금 네. 증설을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단계잖아요. 또 미국에서도 전공정 팹을 또 새롭게 또 증설하자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공정 단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장비를 또 먼저 우선적으로 도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도 가장 우선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쪽이 전공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또 받아가는 쪽에 있어서 전공정이 지금은 이제 흐름이 좋긴 하지만 또 어차피 순환매잖아요. 순환매 관점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기판이라든지 이제 후공정, 후공정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후공정은 지금 이제 전공정보다는 지금 회복력이 이제 조금씩 추세를 돌리는 기업들도 좀 많이 보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테스트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두산테스나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 TSE도 그쪽 범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쪽에서 사실 실제로 실적이 또 강하게 반영이 되니까 기대감과 이제 실적이 반영되는 곳은 전공정이고 그러면서 실적이 지금 실질적으로 또 잘 반영이 좀 더 많이 퍼포먼스상 드러나고 있는 곳들도 후공정이기 때문에 후공정도 받아간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품이나 소재 관련 기업들이 안 받아가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재 관련 기업들도 우리가 볼 때 대표적으로 동진세미캠이나 솔브레인 이제 이런 기업들 이제 같이 보는데 이들 기업 역시도 이제 만약에 내가 소재 관련주를 공략을 한다 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조금 더 빠르게 좀 잘 나와주는 곳들 내지는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좋은 곳들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한다면 어차피 사이클은 계속 유효하게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실적 시즌을 겸해서
보다 좀 더 빠르게 조금 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사이트 정도는 우리가 소부장 섹터를 공략할 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물 찾으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소부장 쪽에서는 그죠? 네. 올랐는데 이유가 되는 것들. 그게 네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 실적이 다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추정치, 컨센하고 비교를 해서 컨센도 높았는데 그보다 더 잘 나온 기업들이 있어요. 그죠? 네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ETF의 수급을 받는 종목들. 그죠? 네. 이런 쪽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품주 가운데서도 조그만 기업보다는 약간 캐파가 좀 되는 기업이 좀 포함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게 뭐 모멘텀이나 업황이 좋은 건 다 알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올려줄 수 있을 만한 수급, 그렇죠. 그런 그 수급을 어떤 기업들이 가장 먼저 받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을 때 실적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은 보통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코스닥 150에 들어간 그런 이제 기업들도 잘 보면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또 많이 지금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앞서서 그 시장 분석 말씀드릴 때 이제 9월달, 10월달 기점으로 해서 이제 코스닥 그 승강제 제도 도입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1부, 2부, 3부 리그제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1부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외국인 기관 수급을 더 강하게 받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1부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들은 대체로 어떤 섹터나 어떤 기업들이 그런 이제 수급들을 받아갈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외국인 기관들이 좋아하는 건 업황이나 실적이 이게 받쳐주는 실체가 있는 우량 기업들을 굉장히 선호한단 말이죠. 그런 기업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일부 리그에 일단은 안착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거기서 그렇죠. 또 추가적으로 메이저나 패시브 자금을 더 수급을 받아서 수급적으로도 더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 본다면 확실히 좀 이제 코스닥의 상위권에 있는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그런 관련 수급들을 더 잘 받아갈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부장은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와 기업이 많다. 그죠? 분명히 기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고민인 건데요. 1차적으로 이제 전공정을 말씀하시고 그다음 후공정 말씀하셨으니까 전공정, 후공정, 기판까지 좀 포함해서 한 종목씩 그 뽑아달라고 하면 너무 이제 왜곡될 수 있으니까 종목이 많은데 그죠? 사실은 뭐 1,000몇백 개 되는데 하나 뽑으라는 것도 참 무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조건에 좀 부합되는 그건 이제 나머지는 이제 방송 보시는 분이 스타디 해야지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전공정, 후공정 좀 기판 쪽 주요 종목들 좀 몇 개 좀 언급해 주세요. 일단은 지금 이제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부터 저는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코스닥 지금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V자 반등 빠르게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그 중에서는 일단은 전공정 관련주 중에서는 그 방막 형성 장비 만드는 기업 중 한 곳인데 원익 IPS, 원익 IPS 또 증착 장비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전공정에 들어가는 웬만한 장비들은 이제 원익 IPS에서 이제 만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원익 IPS가 또 삼성전자 쪽에서 또 지분을 또 일부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래처가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인 거는 확실한 거죠. 확실하면서. 보통 대부분의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낙수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 낙수 효과를 좀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크다라는 부분들을 좀 더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원익 IPS도 뭐 지금 이제 V자 반등이 지금 잘 나타나주고 있는 이제 장비 관련 기업이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제가 여러 가지 조건들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코스닥 150에 또 해당하면서 지금 시가총액 7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 없는 정말 중소형 스몰캡 그런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보다는 일단은 대형 기업일수록 이제 기관 자금, 외국인 자금을 받아갈 가능성이 또 높으면서도 실적 제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제 700억대 수준이었다면 올해 지금 연간 컨센서스가 대략적으로 1,800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뭐 2배 이상 일단은 받아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익 IPS가 올해 이제 상반기에도 좋은 이제 상승률을 이제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반기에도 그럼 또 실적 시즌마다 또 좋은 흐름들을 또 만들어 나갈 여지는 있다라는 거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또 회복력이
좋거든요. 회복력이 좋고 여기서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천천히 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도 들어가게 제가 봐도 지금 구간대가 이제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적어도 이제 10만 원대 이제 초반대 있잖아요. 15만 원 넘어서면 좀 부담스럽고 10만 원대 초반대 정도 이제 가격대 형성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이제 전공정 관련 기업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구공정도 조금만 언급을. 구공정은 사실은 HBM이 나오면서 본딩 장비, 한미 반도체가 뭐 정말 엄청난 수익을 대시세를 한번 줬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후공정에서는 그런 본딩 장비보다는 말씀하신 테스트, 뭐 후공정에서 뭐가 포인트예요? 네. 네, 후공정에서는 저는 예전에는 이제 YC라는 그런 이제 장비 기업,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에 H밴 검사 장비를 이제 납품하는 네. 곳인데 그쪽 많이 언급하긴 했었는데 되돌림이 너무 크게 나오긴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YC도 이제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 YC가 근데 많이 올라갔었던 게 작년 영업이익 170억에서 올해 컨센서스가 544억으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든 이제 검사 장비를 저는 좀 더 주목을 했었던 게 예. 저는 이제 있었고 근데 너무 지금 낙폭이 큰 상태에서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니까 근데 다른 종목들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YC는 삼성전자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점유도 이런 게 높으니까 두산 테스나가 제가 테스트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대장주 중 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서서. 그래서 테스나도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테스나는 실적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적자가 좀 있었거든요. 적자가 좀 있었는데 올해는 영업이익이 400억으로 완전히 이제 퀀텀 점프 해버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 모멘텀도 굉장히 또 그렇죠. 시장에서 제일 투자자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는 그런 이제 요소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두산 테스나도 올해 이제 좋은 시세 보여줬었는데 지금 시세적인 되돌림이 지금 나타나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8만 원대 주가 형성되었는데 여기서 일단 기술적인 되돌림이 뭐 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분의 1에서 반 살짝 이제 회복력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두산 테스나도 우리가 10만 원 구간 갈 때까지도 좀 편안하게 접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후공정 관련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사실은 시장에서 뭐 가장 핫한 토픽은 사실 아니죠, 그죠? 네. 그러기에는 볼 게 많은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업황을 돌리고 있다. 주목을 해야 된다고 세게 얘기하신 분이 네. 이제 박희정 대표님이셔서 최근에 이슈들 뭔가 좀 변화가 좀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이슈라고 한다면 실적을 역시 좀 저는 꼽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배터리셀 쪽으로만 보자면 삼성 SDI가 이번에 2분기에 꽤 의미 있는 흑자 전환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가 올 연초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그 실적이 흑자 전환되는 시기가 4분기에서 조금 앞당겨져서 3분기였었는데 2분기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삼성 SDI가 물론 이제 EV 쪽에서도 요즘에는 좀 좋은 이제 회복력을 이제 전기차 캐짐 좀 지나가면서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ESS 쪽으로도 이제 실적이 좀 반영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미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ESS 이 사업 부문에 그 매출액이 올해는 이제 EV 배터리 쪽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치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어느 정도 좀 비용이 좀 지출된 게 있어서 오히려 LG 엔솔에 대한 실적보다는 삼성 SDI 실적이 좀 많이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게 좀 주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요즘에는 그 배터리셀 기업들에 대한 또 관심도도 은근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게 삼성 SDI가 올 상반기에 너무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삼성 SDI가 신용 한도초과 종목도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안 시장이 빠지면서 한도초과 종목으로 이제 지정됐었던 종목들이 풀렸었는데 또 이렇게 또 실적이 이제 확인이 된 거잖아요. 시장에 관심이 많다는 네, 거잖아요. 그만큼 그 관심도가 제가 봤을 때 이 신용 지금 한도초과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게 좀 눈에 띄게 보이는 흐름인 게 아닌가. 이게 신용 한도초과 종목으로 지정된 게 이게 뭐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시장이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투자자
투자자들이 그만큼 이제 종목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 가담하거나 레버리지를 쓴다거나 해서 그 정도로의 관심이 많았었던 종목 쪽으로 우선적으로 이렇게 신용 자금이 들어오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신용 물량도 반대매매 터지면서 주가 하락이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조정 이후에 올라오는 시기부터 한도초가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2차 전지 이제 회복 업황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좀 많아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또 이번 이제 흑자 전환 소식에 같이 함께 궤를 같이 한 소재 관련 기업이 LNF였잖아요. 그래서 소재 관련 기업들 중에서 LNF가 상반기 보여줬었던 상승률보다는 그 이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또 그만큼 또 빠르게 회복력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게 LNF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재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슈들도 지금 살펴보면은 뭐 지금 LNF나 이제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엠 이런 기업들, 이들 기업들 모두가 올 이제 하반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LFP 양극재를 이제 양산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일단은 추가적인 이제 매출 발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더더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또 긍정적인 실적 반영들. 그러니까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시그널들은 계속 좀 곳곳에서 일단 실적으로도 좀 확인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포스코 퓨처엠이 또 여기서 또 하나의 또 큰 이슈가 나와줬죠. 3조 규모의 대규모 LFP 양극재 공급 계약 소식. 근데 이 공급 계약 소식이 상반기에 어디에서 나왔냐면 LNF에서 일단은 먼저 나와주면서 LNF가 주가를 강하게 좀 올려줬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포스코 퓨처엠 쪽에서 그런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다. 이런 공급 계약 소식이 왜 나오는가? 그만큼 이제 앞으로 향후에 LFP 배터리 수요가 ESS든 이제 내년에 LG엔솔이 EV용 LFP 배터리 이제 양산 들어가게 되잖아요. 상용화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를 해서 배터리셀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일단은 소재를 계속해서 좀 사들이고 있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그전에는 뭐 중국이나 이런 이제 소재들 LFP 양극재 소재들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국산 이런 이제 LFP 양극재를 일단 우선적으로 좀 조달받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공급 계약 이제 소식에서 좀 들려오는 그런 이제 분위기인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적 다음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는 잠깐 실적 얘기만 하나 여쭤볼게요. 네네네. 기본적으로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업황이 회복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그게 실적으로 분기 실적으로 나타났다는 건데.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보면 분기 컨센이 273억 적자에서 2천억 영업이 흑자가 났거든요. 네네. 그런데 시장이 흑자 전환을 되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열광하진 않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세일 업체들이 엔솔도 그렇고 흑자 전환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시장에서는 약간 좀 못 믿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2차 전지 쪽이 그러니까 수급이 계속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여전히 좀 전기차 캐즘에 대한 그 우려도 아직까지는 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유럽 쪽으로는 일단은 뭐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세액공제 그런 정책들 한다라고 하니까 유럽에서는 오케이인데, 이게 지금 북미 쪽에서는 이제 지난해 기점으로 해서 IRA 그런 이제 법안도 폐지하거나 축소하거나 세액공제 혜택들을 축소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크잖아요. 그러면서 북미 쪽에서는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게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판매가 더 잘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기차 캐즘이 이제 완전히 지나가려면 중요한 게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전기차 EV 배터리가 우리나라 배터리셀 기업들은 3원 개 위주로 가장 비싼 하이엔드 배터리만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외국계 완성차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이런 이제 배터리셀 기업들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중국 기업들이 1, 2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LG엔솔이잖아요. 원래 LG엔솔이 20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CATL 바로 다음이었어요. CATL 빼면은 사실상 글로벌 1위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기차 캐즘 기간 동안에 그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을 LFP 배터리를 앞세운 중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점유율이 늘어가다 보니까 계속 이제 뒤로 미뤄지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 지금 배터리 셀 기업들이 EV
EV용 LFP 배터리를 완전하게 출시하기 전까지는 이거 지금 전기차 캐즘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서 보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ESS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번에 지금 또 정부 쪽에서도 그 네, 실적 얘기했고 그다음에 네. 얘기하시려고 하는 게 지금 ESS인 거죠? 네네네. 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지금 실적이 또 잘 받쳐주면서 이제 나오기 네. 시작한 방어를 해주기 시작한 부분이 ESS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앞서서 이제 반도체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파생된 이제 AI와 파생된 그런 이제 업종 섹터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ESS 이제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중앙계약 시장 또 3차 입찰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삼성 SDI가 이 지금 ESS 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약간 좀 후발주자이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앙계약 시장 1차 이제 수주전에서 그때 좀 많이 따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비용을 좀 감수하더라도 중앙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정부하고 물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정부랑 같이 이제 전력 관련된 이제 계약 시장 수주 네. 이제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삼성 SDI가 이제 커리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트랙 레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트랙 네. 레코드가 없는 상태에서 이 중앙 계약 시장 이제 입찰에서 좀 많이 이제 수주를 따냈었죠. 근데 그게 아마 니켈, 코발트, 망간 쪽의 ESS였을 거예요. 근데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미 북미 쪽의 생산 시설도 ESS로 지금 바꾸고 있고 LFP용 ESS를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LFP용 ESS도 사실 잘하는 곳은 중국이긴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탈중국 하는 그런 기류로 가다 보니까 LG엔솔이 또 그 시장을 또 계속 장악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 시장으로 이제 진출을 하기 위해서 그 발판을 이제 삼성 SDI가 작년에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올해부터 이제 조금씩 북미 쪽 ESS 이제 수주 비중이 계속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매출 반영도 조금 더 이제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실적이 그래서 네.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다. 네, 2차 볼수 있을 전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쭉 봐야 된다 네. 말씀이시고 포인트는 첫 번째 실적, 두 번째 ESS. 그러면 관심 종목은 삼성 SDI와 LNF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요. 이렇게 해서 끝나면 얘가 네. 맞아요 그러면 좀 섭섭할 뻔했는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좋아요.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네. 이제 2차 전지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네. 바로 로봇 배터리 수주전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금 IPO 관련해서도 지금 많은 관심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원래 상반기에 이 배터리 수주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미뤄졌어요. 그래서 올 빠르면 하반기에서 연말쯤에 이 배터리 수주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이게 근데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원통형 배터리고 아직 정보체 네, 나오고.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삼성 SDI와 LG엔솔이 두고서 아마 각 축전을 이제 벌이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가 누가 될지 모르겠는 게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테슬라 옵티머스 쪽에 이 로봇 그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이력이 있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LG엔솔도 그 전기차 배터리를 다시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현대차랑 또 그렇게 사이가 뭐 나쁘거나 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거래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만들고 내년에 상용화가 기대가 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로봇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가 앞으로 향후에 정말 이제 가야될 주류가 방향이죠. 네. 주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현대차와 같이 또 공동으로 로봇 배터리를 또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현대와 삼성에서 이런 로봇 관련된 또 협력을 또 추가적으로 계속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동맹 관계를 맺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들어갈 그 로봇 배터리를 누가 수주하느냐 여기에 따라 이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ESS로 실적 반영이 되지만 뜨뜨미지근하잖아요 주가가. 근데 로봇이라는 게 또 여기서 강하게 붙어버리는 순간 주가가 리레이팅 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올 하반기 연말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어디가 가져갈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말씀하신 걸 양수 겸장으로 보면 혜택은 삼성 SDI가
제일 많이 받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라고 했을 때 또 공동 개발하고 있는 배터리가 구체적으로 뭐다라는 거는 나오고 예. 있진 않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 SDI 가능성 높고 하지만 기술적으로 지금 뭐 원통형 배터리만이라고 했을 때는 이미 지금 옵티머스에 납품하고 있는 LG 엔솔 가능성도 배제할 수 높기 없다.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지만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이야기한다면 아시죠? 자동차 얘기가 아니라 로봇 이야기가 주를 네. 이룬다는 거죠. 네. 로봇의 로보틱스의 핵심이 현대차인데 현대차가 사실은 좀 꽤 많이 하락해서 헤매다가 그죠? 네. 헤매다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연휴 전에 급등했어요. 네. 그러면서 뭔가 되나 싶은데 오늘 화요일 이제 또 좀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현대차는 얘기 나오는 게 로봇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옵티머스 그 얘기 나와 이제 움직이는 거죠. 맞아요. 네네. 네, 현대차가 지금 또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른 이제 섹터에 비해서 그러니까 로봇 섹터들이 사실 그 시장 하락하고 나서 가장 좀 우선적으로 또 추세를 돌려주는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품단에 관련 기업들, 뭐 SPG 이런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좀 회복력 좋게 보여주고 네.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로봇주라고 했을 때 사실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현대차이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미국향 모멘텀까지 받아갈 수 있는 곳이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그 로봇 쪽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모멘텀들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이 있어요.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 육성 지원책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기도 하고 미국 쪽에서는 더 나아가서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뭐 로봇 부품들 이런 것들 다 이제 수출 그런 거 통제 규제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또 로봇 산업을 또 두고서 같이 또 경쟁을 하게 된다면 요 사이에서도 우리나라 로봇 관련 기업들 또 특히 부품단에 있는 기업들이 반사익 수혜를 다 받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또 내러티브가 같이 또 형성이 되면서 사실 휴머노이드 쪽보다는 부품단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수급을 좀 많이 받아간 그런 모습이었는데 현대차는 그럼 지금 왜 이렇게 추세를 좀 잘 못 돌리고 지지부진하게 갈 네. 수밖에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요즘에는 실적으로 가는 곳들은 아니긴 하죠. 근데 실적은 이제 하방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고 방어를 해줄 수 있는지 요 정도만 확인했을 때 이제 그 미국 쪽의 관세 부담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완화 국면으로 가고 있구나. 요 정도 일단 확인하면서 가는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파업 노이즈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파업으로 인해서 이게 피해가 1조 정도 이제 넘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게 주가 반등으로 가기에는 이 파업 리스크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교섭이 좀 마무리가 돼야지만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일단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현대차가 그래도 전거래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한번 네. 시세가 나와줬었는데 여전히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앞으로 향후에 연간 이제 3만 대씩 이제 만들어지려면 그만큼 이제 로봇 관절에 필요한 뭐 액추에이터나 감속기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로봇 부품 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현대차와 또 거래 관계 또 맺고 있는 곳 중에서 HL 만도가 또 액추에이터 만들고 있기도 하고 바로 이제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는 모비스, 또 현대모비스가 또 네. 액추에이터 만들고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액추에이터 수요가 비단 이제 현대차에서 요구하는 그 수요보다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수요는 되게 많은데 오히려 공급이 제한적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 성장률이 뭐 거의 80%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기니까. 그래서 이제 현대차 쪽에서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1차 협력사를 이제 필두로 해서 나중에 2차, 3차 협력사까지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 이 로봇 쪽에 대한 그런 이제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다시금 이제 로봇 모멘텀을 좀 강하게 들어왔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추세를 돌려나가나 싶었는데 장이 또 이제 밀리니까 좀 되돌림이 어느 정도 나온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현대차는 로봇에 대한 그런 이제 결국 모멘텀 플레이로 좀 가는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 좀 많이 관측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기대감으로 목표가를 꽤 올려잡았다가 최근에는 물론 매수 의견이지만 목표가는 슬금슬금 조금씩 낮추는 그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좋긴 한데
당장 확인이 안 된다, 시간이 걸린다, 네. 이런 거겠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워낙 괴리가 생긴 상황이잖아요. 현재 주가와 이제 목표 주가 예. 상에. 그래서 좀 내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현대차의 그런 이제 목표 주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 모멘텀을 이제 받아간다. 중장기로 우리가 계속 보자라고 했을 때의 목표가와 그런데 지금 당장에 실적을 봐라. 이게 지금 실적이 뭐 관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관세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완화되면서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지금 당장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2028년도부터 이제 양산 시작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이제 AI를 놓고 봤을 때 피지컬 AI가 나중에는 이제 주류가 되긴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이게 완전하지 못하니까 일단 뭐 에이전트 AI부터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피지컬 AI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서 지금 이야기가 그렇게 계속 좀 분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 상으로 봤을 때도 그 괴리가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답답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를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난 중장기로 볼 거고 2028년도까지 어차피 뭐 2년 정도 뒤잖아요. 그 정도까지 나중에 충분히 기다려 볼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어떻게 보면 조정 시기도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런 로봇 모멘텀으로 이제 플레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추세 매매 관점으로 짧게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현대차보다는 다른 그런 로봇 부품단에 있는 기업들이 단기적인 시세 추종용으로 투자를 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 현대차도 뭐 한 30만 원 밑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근데 원가 모멘텀을 받으니까 80만 원까지 갔던 건데 그러고 나서 또 기대감은 금방 되돌리잖아요. 뭐 LG전자 이런 거 그죠? 네네. 시장을 바꿀 것 같았는데 전수랑이 집에 가니까 빠지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죠. 그런 것보다 뭔가 자꾸 1분기 지났더니 실적이 더 좋아져, 2분기는 더 좋아져, 수주가 올라가 이런 걸 더 그죠? 네. 안정적으로 보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전력기기, 뭐 조선방산 그런 건 수주가 따박따박 찍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점에서 이제 현대차는 좀 아쉬움이 있다. 네. 네, 그러면 뭐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좋게 보시는 분들은 또 뭐 리밸런싱 할 필요도 있는데 네.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를 보면 현대모비스가 조금 더 탄력이나 안정감이 있어 보입니다. 두 종목을 볼 때는 변별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표님은 뭐 비슷하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현대오토웨버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 그 이제 세계 기업들을 이제 봤을 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현대모비스를 말씀을 많이 드리긴 하거든요. 일단은 가장 또 그룹의 또 정점에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액추에이터에 있어서는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실적 반영까지도 그렇죠.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곳이다. 음.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서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네. 대로 현대차보다도 현대모비스가 주가상으로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흘러간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그런 이제 저가 매수대가 더 탄탄하게 액추에이터에 대한 그러니까 로봇 부품에 대한 그렇죠. 기대감이 더 탄탄하게 지금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상으로 봤을 때도 회복력을 보여준다거나 나중에 추후 다음 이제 반등이 나온다거나 했을 때 가장 푸시업이 되면은 좀 빠르게 튀어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지금 여력들을 현대모비스 쪽의 주가상으로는 잘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로봇 이야기까지 경제토크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